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 나선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에 석방됩니다.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한마디로 검찰의 타깃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자, 어떤 혐의들입니까? 일단 먼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인데요. 예.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크게 아들과 딸로 나누어져 있고 예. 아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통해서 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다. 또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허위 인턴 증명서로 의전원 입시에 활용을 했다라는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딸의 이 부산 의전원 장학금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이 장학금이 그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이제 취임이 되면서 그 당시 지도교수가 부산대 병원장을 목표로 해서 준 뇌물이라고 현재 검찰은 보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경우에 이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차명 투자를 알고서도 이것을 백지신탁하는 의무화한 것에 대한 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즉 백지신탁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어제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 비위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면서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인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 크게 4가지인데요. 총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재판에 있었던 거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12가지 혐의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핵심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권력을 잘못 쓴 게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12가지 혐의 중에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무게가 있는 재판인 겁니다. 예.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재판에 아마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른 것들은 또 이미 이제 정경심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예. 있고 여러 가지 바깥의 재판에서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심리할 부분이 또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인 걸로 네. 또 보입니다. 네. 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어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어요. 먼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이인건 전 특검반장이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이냐. 이 직권남용의 혐의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것을 본인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중단시켰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네. 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은 조 전 장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종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검찰 측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이제 증언을 하기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해서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그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조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예.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막았다. 이 얘기는 지금 검찰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이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당시에 여권 인사가 구명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런 구명운동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반대 측이죠.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감찰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의 권한이고 이러한 권한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대로 비리 내용과 별도 조치의 필요성을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에 알리도록 지시를 했다. 예. 즉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종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백원우 비서관도 당시에 이제 감찰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예. 그 당시에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찰로서는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표를 받고 종결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엇갈린 진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 전 장관도 어제 감찰 무마가 아닌 종료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도 앞서 보신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의 비서관도 직권남용을 함께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예. 이제 백원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럼 왜 함께했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냐면 중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여러 가지 외부의 뭐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에 있었던 당시의 비리 사실을 좀 덮어달라는 식의 부탁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상 이제 압력을 전달했고 직권남용으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공범이 아니냐라는 시각인데 그게 아니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보고했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인걸 당시 청와대 박형철 반부의 비서관 같은 예. 경우에는 전혀 좀 방향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는 권한이 없었다. 아.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고 종료를 시켰든 중단을 시켰든 그건 조국 민정수석의 권한이지. 예. 나는 단지 이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으로 또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를 전달하는 거고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린 것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금 이제 입장을 조금만 더 전달을 하면 예. 이런 겁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게 예. 무슨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강제 수사권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의 정황들을 이렇게 첩보라고 하죠. 야,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거 정도밖에 들을 수 없는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뭔가를 캐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더 할 수 있었어야 이거를 중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검찰은 넘길 거냐? 아니면 이 금융위원회 통보를 하고 끝낼 거냐 해서 금융위원회 통보를 하는 쪽으로 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다 이제 그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조국 전 민정수석 국회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최단희 변호사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네. 공명활동, 청탁활동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다 이렇게 발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네. 크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대 조 전 장관 측으로 나눌 수가 있고 검찰은 이것을 조 전 장관이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을 했고 이 직권 남용으로 강제 종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강제 종료에 조 전 장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도 같이 예. 종료에 이 가담을 했고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반대쪽에 있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종료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지금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은 결이 다른 것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조 전 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사 검찰이 얘기한 것과 같은 직권남용이 맞다 하더라도 예. 본인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본인들에게는 전혀 개시와 종료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그러한 진술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 이후에 연락받은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네. 내가 이 연락을 받고 나서 조 전 장관에게 이것을 전달을 한 것은 예. 구명을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밑에 사람으로서의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한 것이고 예. 자신이 보고를 한 이후에도 감찰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결을 할 때 조 전 장관 그 당시 수석이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감찰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자신이 그 당시에는 사표를 받고 종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자신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즉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 박형철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이제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으니까 사표를 받고 끝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것이 특감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예. 특감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을 보고했을 때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민정수석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백원우 비서관이나 박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설사 검찰에가 맞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예.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 모두 일단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은 감찰 무마가 아닌 종료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최단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종료시키거나 중단시킬 권한이 아예 없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인데 직권이 우리한테는 없는데 어떻게 남용을 하느냐라는 네. 거고 예. 이제 검찰의 시각은 이 조국 민정수석이 직권 남용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협의를 해서 공범이다라는 그런 시각인 겁니다. 그 어떻습니까? 조국 당시 그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에 기준이 있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정무적 판단을 뭐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정무적 판단을 법적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감찰을 시작할 것 그리고 감찰을 종료하는 것 이것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네. 그게 아까 이제 최단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첩보를 수집을 해놓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 말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검찰에 넘겨야 될까 이런 와중에서 종료의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그렇게 했던 근거가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감찰을 더 시켜서 캐낼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징계를 하거나 사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전 비서관의 발언은 조 전 장관의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유리한 발언입니까? 불리한 발언입니까? 일단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특별히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조 전 장관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공범이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건 맞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정무적 판단에서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라는 이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 더해서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인걸 특감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박형철 황보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예. 나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뭐 재판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입장을 좀 바꿔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또 입장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도 또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 어저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이 보도에 대해서 일방적인 받아쓰기를 하지 말아달라. 변호인의 입장도 충분히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최근 보도에 대한 좀 섭섭함이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출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네. 검찰에 대한 것도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고 나서 자신을 마지막 목표로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목표로 해서 거의 이제 짜는 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예. 뉘앙스를 이제 얘기를 했죠. 저인망식 얘기 이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굉장히 고통받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왜곡한 혐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한 혐의, 검찰의 예,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내가 무죄인 것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에 대한 좀 섭섭함을 밝히면서 네. 언론이 검찰의 일방적인 받아쓰기를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도 좀 충실하게 보도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간 언론이 이제 검찰에 이제 밝히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면서 본인이 아직은 이제 무죄 추정을 받고 있고 재판이 예. 시작됐는데 너무 유죄로 단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의 좀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네. 조전 이제 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뭐 초기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뭐 언론계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 지난해 굉장히 많은 이제 검찰의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 예. 그 부분이 뭐 검찰에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뭐 그 언론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쪽에서 취재를 한 것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막상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면 검찰에서는 증인신문을 할 겁니다. 검찰의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면
이미 과거에 지난해에 다 알려졌던 내용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이 증인신문할 때는 이미 검찰이 진술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서 새로운 내용인데 뭐 일부겠지만은 그동안의 정윤식 교수 재판에서 검찰 증인신문 내용이 주로 다뤄지다 보니까 그건 지난해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기소가 되길 때까지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을 다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설득을 하겠다, 주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검찰의 얘기만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이건 검찰이 주장을 하는 간에 또 검찰 얘기만 나오면 본인 얘기는 한마디도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내일 자정을 기해서 석방이 됩니다. 검찰은 좀 더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구속 시한이 곧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들이 있어요. 이 새로운 혐의에 따라서 추가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혐의죠. 뭐 동양대 표착장 위조 혐의, 코링크 피의의 증거를 없애는 혐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범죄가 중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추가 구속영장을 좀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 교수 측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별건 수사 아니냐. 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작은 범죄를 가지고 또 구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미 이제 기존의 영장이 없었던 검찰이 주장하는 새로운 혐의도 증거가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래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속행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속행 공판에서 향후에 재판을 하면서 만약에 정 교수 측에서 증거를 인멸 시도를 하거나 도주의 우려를 시도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를 고지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제 석방되면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뭐 재판의 영향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석방이 될 가능성은 이미 재판에서 그제 공판 과정에서 좀 비춰지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올 초에 이제 보석 신청을 했었을 때 재판부에서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그저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재판장이 했어요. 그 바람에 갑자기 이제 검찰과 변호인이 비상이 걸린 거죠.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오후 재판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유무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이거를 유죄로 볼지 무죄로 볼지 나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충 사건의 내용은 이제 알겠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구속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거의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이미 비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놓고요. 이게 재판을 앞두고 떠밀린 사과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회장을 둘러싼 지금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 또 삼성과 관련된 재판들이 굉장히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뇌물을 준 혐의, 즉 국정농단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지금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죠. 이 재판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되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식회계 사건.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서비스, 또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와 관련되어서 노조를 성립을 방해했다라는 이제 노조와의 사건. 네 번째로 이 부회장 개인의 이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이러한 재판에서 아무래도 이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사과를 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히 사과의 시점만이 언제인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아니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관련이 될 텐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경영권 승계 관련은 국정농단 사건도 경영권 승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물의 대가가 뭐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사항들을 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라는 걸로 지금 그것도 재판 중이기도 하고, 예. 거긴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이제 2015년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 전체를 그룹의 지배권을 가지려면 본인은 이제 지분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 네.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모직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회사의 크기는 삼성물산이 더 크고 이거를 묶어서 합병을 해야 돼야 이제 삼성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물산의 가치가 훨씬 높았던 겁니다. 네. 주식 가치가. 네. 그럼 제일모직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제일모직의 자회사 중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 중에 또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확 올리면 예. 덩달아서 제일모직 가치도 확 올라가고 그러면 굳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합병 비율을 조절하는데 현금을 많이 내야 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뭐 일각에서 뭐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만약에 두 그룹을 합병을 했다라면, 기업을 합병을 했다라면 한 3조 6천억 원 가량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부담을 했었어야 네.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장부상으로 가치를 올리는 바람에 그런 부담 없이 삼성 경영권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정말로 그렇게 분식회계를 통해서 가치를 올려서 자기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근데 따져볼 문제고요. 이 준법감시위의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재판들,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의 이런 대국민 사과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근거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에 이제 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환경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양형에 이제 이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 것으로 재판장이 본다면 그러면 양형에 고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예를 들면 준법감시위가 설치가 되면 감형을 해준 사례가 있느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사례인 것 같고, 네. 이것이 지금 현재 물론 이 재판에서의 쟁점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불법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뇌물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관해서 준법감시제도가 역할을 한다라고 재판장께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례적인 것이라 양형에 고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지만 예. 그렇게 고려가 된다면 또 그에 따른 비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국민 사과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 세습 관련해서는요, 준법위의 권고안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본인이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를 놓고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약속은 뭐 알 수 없는 거죠. 예. 뭐 전반적으로 미래를,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이제 과거에 어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보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비판의 어떤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 바이오로직 사건도 그렇고 국정농단 사건도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게 된 계기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뭔가 무리한 일이 벌어졌고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세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사세,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삼성에서 이런 무리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는 계기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재판장이
그러면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제 권력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에 뇌물을 주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앞으로 또 권력이 그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도 도입을 한 건데 그럼 아예 나는 나의 자녀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런 불법적인 일, 내린 권력에 기대는 일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어느 정도의 취지가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이제 이전에도 이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단 준법감시인 제도 자체는 법으로 있고요. 뭐 일정 수준 이상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여기는 준법감시위를 설치해서 감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이 감형인 건 일반 예를 들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나 이런 데는 없는 좀 예. 이례적인 것이라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지가 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이 재벌 총수들이 수차례 사과를 해요. 약속도 하고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느냐 마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뭐 선대회장부터 해서 한 6차례 이상 직접 총수들이 나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예. 하죠. 근데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재판장이 해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삼성에서 받아들인 건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주주들은 소유를 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있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 경영 소유주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놓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잘 운영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감독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맡겨놓고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다는지를 보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건데 네. 지금 이 삼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경영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더 잘 운영을 하려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준법감시위원회 이제 물어보신 것도 준법감시위원회도 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주인이라고 경영이 내가 경영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사실상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중간에 또 하기도 했고요. 예. 네, 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